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거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라이브가 아닌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할 때는 시장의 시의성이 있는 주제보다는 시의성과 좀 무관한 그런 주제를 항상 다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월드에도 한번 다녀와서 그걸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월트 디즈니라는 미국 주식 종목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한번 미국 주식 딥다이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ARM을 한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ARM에 이어서 두 번째 딥다이브라고 순번을 매겨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이 이곳 플로리다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이제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 월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제가 불꽃놀이 저희 매직 킹덤이라고 하는 제일 큰 놀이공원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하기 전에 성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켜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고 특히 디즈니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디즈니 테마파크는 어떤 곳인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좀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디즈니 월드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자면 월트 디즈니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테마파크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에 다섯 군데, 크게 다섯 군데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올란도에 디즈니 월드가 있고요. 여기는 네 개의 테마파크 그리고 두 개의 워터파크가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애너하임에 두 개의 테마파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까운 디즈니랜드 도쿄에 또 하나가 있고 유럽에는 디즈니랜드 파리 그리고 중국의 디즈니랜드 상하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마 도쿄 여행을 가보셨던 저희 한국 분들이시라면 디즈니랜드에도 아마 한 번쯤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디즈니 테마파크는 세계 테마파크 시장의 양대산맥을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해외 어떤 테마파크 놀이공원에 간다면 항상 디즈니와 유니버셜을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디즈니와 유니버셜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됐습니다. 디즈니 월드는 이제 여기 올랜도 시내인데 올랜도 시내 중심가로부터 이제 남서쪽으로 이 정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체가 다 이제 테마파크죠. 근데 네 개의 테마파크와 이제 두 개의 워터파크가 있는데 다 차지하는 건 아니고 놀이공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남은 지역에는 이제 호텔들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제가 한번 크기를 재어보니까 서울시의 한 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큰 구가 한 4-5개 모여있는 정도의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려면 이제 이제 4개의 각각의 놀이공원은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걸어도 다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차를 타거나 모노레일을 타거나 심지어 이제 곤돌라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의 각종 IP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트랙션, 놀이기구라고 하죠. 놀이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극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VR 같은 이제 체험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이제 어떤 가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까지 다양한 그런 어트랙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 제가 갔던 어떤 스타워즈, 유명한 SF 영화죠. 스타워즈의 어트랙션을 가면 이제 그 어떤 그런 걸 타러 가기 전에 이렇게 어, 이런 이 스타트루퍼라고 하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 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단들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되는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타워즈 팬이라면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 월드를 운영하는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기 전에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2월에 나온 그 2024년 1분기 분기 매출을 구성을 해본 것인데요. 일단 크게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그 다음에 경험이라고 해서 이 파크, 컨슈머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TV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블 TV라고 하죠. 돈 내고 보는 뭐 ABC, 뭐 디즈니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매출의 12%가 나오고 OTT라고 해서 한국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또 한국에는 없는 훌루라고 하는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합친 매출이 23%. 그리고 콘텐츠 세일즈 라이선스 어떤 콘텐츠를 판매하고 이거를 다른 OTT나 어떤 방송국에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7%. 그리고 ESPN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이 있죠. 네, 거기가 20%의 매출이 나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26%가 디즈니 파크, 그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 랜드의 미국 쪽에서 매출이 26%, 그 다음에 해외 도쿄, 상하이, 파리에서 6%, 그다음에 컨슈머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굿즈나 그런 머천다이즈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거기서 전체 매출의 6%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이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완전히 딴판인데요. 전통 TV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에서 어, 이게 아마 12억 3,600만 달러 네,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반면에 그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는 적자를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적자를 1억 3,8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세일즈 쪽에서 원래는 좀 여기가 수익이 나오는데 지난 분기는 좀 일단 요인으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ESPN도 미국 사업 쪽은 잘 되는데 해외에서 좀 적자가 나서 네, 적자를 기록했고 디즈니 파크 미국이 네, 20억 7,700만 달러로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적지 않게 나오고요. 컨슈머 제품 이런 인형이라든지 뭐 기념품 이런 것들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디즈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아는 디즈니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뭐 그런 것에서 나오는 엔터테인먼트가 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IP를 이용한 제가 갔다 온 디즈니 월드 같은 테마파크에서 대부분 돈을 벌고 그 테마파크에서 파는 굿즈 아니면 디즈니 스토어에서 파는 그런 인형 같은 그런 토이 제품, 장난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서 돈을 벌고 아직도 그리고 전통 케이블 TV에서도 일단은 어, 적자를 보지 않고 현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디즈니의 여기서 한번 짧은 역사를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디즈니가 성장을 해왔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태어진 지 10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100주년 기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디즈니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 때여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디즈니라는 회사, 월트 디즈니라고 하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는 1923년에 저희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와 한 5살 정도 형인 로이 디즈니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제 만화를 그리고 애니메이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감독으로 계속 활동을 했고 경영은 이 형인 로이 디즈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저희가 아는 월트 디즈니만이 아니라 그 형도 이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1923년에 디즈니가 만들어지고 이제 1950년 이전까지 저희가 기억하는 이제 고전 디즈니 작품들이 이때 나옵니다. 네. 신데렐라와 일곱 난장이 그리고 덤보 그리고 사슴, 밤비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만들었던 작품들이고 디즈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업용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연 선구적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구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런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테마파크가 미국에 있었는데
디즈니의 그런 동화 속의 이 캐릭터들, 그 다음에 IP를 이용해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1955년에 지금 NIM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처음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이제 서부에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으니까 동부에도 하나 테마파크를 지어야겠다고 해서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디즈니 올란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1983년인가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IP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테마파크를 꾸리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거두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지금처럼 이제 대부분의 수익이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이제 최근에 워낙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전통 TV 쪽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일단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통시키는 것이 디즈니의 중요한 사업 부문이었죠. 네, 물론 테마파크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1960년대에 그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그 로이 디즈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상당히 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제 실사 영화 그쪽에서도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작품을 내놨지만 계속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인수될 뻔도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2년에 나온 트론이라는 SF 작품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디즈니가 야심작으로 내놨지만 완전히 망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잊혀진 작품이 됐다가 뭐 디즈니가 리메이크도 하고 최근에 그 디즈니 놀이공원에 다시 이걸 테마로 한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디즈니가 어떻게 부활하게 됐냐 하면은 그 디즈니의 그 이사회에 있던 그 로이 디즈니의 아들이 좀 경영진을 이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월트 디즈니의 사위를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너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경영인을 영입했고 이 경영인이 는 이제 그 당시에 경쟁사였던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프리 카젠버그라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드림웍스라고 해서 이제 슈렉의 아버지죠. 네, 드림웍스를 만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드림웍스를 설립하기 전에 이 디즈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놓는데 아주 중요한 컨텐츠 담당 임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프리 카젠버그가 리더십에 있을 때 만든 그리고 새로운 CEO가 만든 작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디즈니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인어공주 그리고 91년인가요? 91년에 미녀와 야수 그리고 2년에 알라딘 5년에 라이언킹 이렇게 역대급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이런 디즈니풍의 2D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의 그 음악을 결합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음악을 결합해서 어떤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들이 다 성공을 거두고 이 작품들을 이제 그런 테마파크에 이식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르네상스로 디즈니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디즈니의 황금기는 바로 이 사람, 네, 밥 아이거 CEO가 2005년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제 올해 경영을 하던 이제 아이스너를 이제 디즈니 아까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루이 디즈니 아들이 전 경영진을 쫓아내고 새로 이제 밥 아이거라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이제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월트 디즈니의 당시 CEO로 2인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CEO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 아이거가 이제 오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 IP, 슈퍼 IP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디즈니의 주식과 그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슈퍼 IP 기업들이 인수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픽사. 네,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를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2006년인가요? 7년 때 인수를 했는데 당시 이제 픽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주식 교환으로 이제 주주가 디즈니의 주주가 되면서 디즈니의 일대 주주,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 일대 주주가 스티브 잡스가 돼버리는 재미있는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협력사 정도였던 픽사 스튜디오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2008년인가요? 그때쯤에는 이제 마블 스튜디오라고 해서 마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제 마블 자체는 어떤 만화책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만화책의 IP를 가지고 다양한 뭐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것들 만드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이제 디즈니의 주식과 이제 맞바꾸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언맨 1탄 같은 경우는 아직 디즈니가 완전히 인수하기 전에 마블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건데 이제 2009년에 인수한 이후에는 이 아이언맨에서 시작되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하나하나 매년 만들어서 공개를 하죠.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작품들을 내놓는데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10년 동안 정말 거의 엄청나게 시리즈 작품을 내놓고 그 파생되는 작품들을 다 내놓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네, 영화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어떤 영향 그리고 그런 IP로서도 그 큰 성공을 거두죠. 그리고 2014년인가요, 2년인가요, 이제 스타워즈를 인수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스타워즈가 아니고 그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그 스타워즈의 전설적인 감독이죠. 그분이 만든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타워즈 IP를 디즈니가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수한 이후에 이 스타워즈 전체 그 시리즈에서 스타워즈가 이제 처음 나온 그 조지 루카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스타워즈 4, 5, 6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얘기 프리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는데 그게 1, 2, 3 그리고 이제 디즈니에 인수된 이후에 나온 새 작품이 7, 8, 9인데 그 7, 8, 9 작품을 이제 디즈니 손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에 21세기 폭스사라고 하는 역시 이제 초거대 미디어 회사인데 여기에 이 엔터테인먼트와 이 컨텐츠 부문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방송 이제 뉴스 부분은 폭스뉴스로 그대로 남아 있고 디즈니는 그 중에서 이런 컨텐츠, 엑스맨, 아바타 이런 것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엑스맨이나 여기 뭐였죠 하여튼 이 마블 IP의 마블 그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들인데 그 마블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21세기 폭스사에 팔아서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서 월트 디즈니가 이제 엑스맨과 이 아바타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는 이런 IP를 이용해서 디즈니 월드 어트랙션을 만듭니다. 그 테마파크에 제가 가서 타본 게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역시 이제 마블 세계관의 영화인데 이 세계관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컨셉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밖으로 나오면 바로 나오자마자 이런 굿즈, 네, 머천다이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부감 없이 그걸 사게 되죠. 네, 여기는 이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그룻입니다. 네. 이건 이제 아주 예전부터 그랬는데 디즈니 그 매직 킹덤에 가면 이 세븐 드워프 마인 트레인이라고 해서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즈니의 이 일곱 난쟁이들을 테마로 해서 놀이기구를 만든 건데 여기도 이제 이런 굿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IP를 가지고 사람들이 놀이공원에 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어트랙션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굿즈를 사도록 만드는 전략이 정말 큰 성공을 거뒀다. 네, 여러 IP의 자체의 성공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테마파크와 이런 머천다이즈까지 해서 정말 엄청난 실적과 주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디즈니의 황금기라고 다들 말하는데요. 2005년 바바이거 CEO가 취임한 이후에 주가가
S&P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이제 좋았던 2021년 때는 S&P가 232% 올랐을 때 디즈니는 625% 올랐을 정도로 아주 잘 됐죠. 하지만 네, 여기 주가 보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S&P 500에 이제 추월당하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느냐 마느냐의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앞서 디즈니의 황금기를 만든 밥 아이거 CEO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펙이라는 이제 후임 CEO가 디즈니를 이끌게 되는데 이 CEO가 취임하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코비드가 닥쳐서 당연히 테마파크들이 다 문이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디즈니 월드가 올란도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있는데 거기에 주지사인 드산티스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 드산티스가 약간 젊은 트럼프 같은 컨셉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동성애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학교 내 교육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디즈니가 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디즈니 자체도 약간 그런 진보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회사 자체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런 곳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거에 아예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리다주와 아주 아예 법정 소송까지 가게 돼서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좀 이게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디즈니 관련된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나친 다양성 추구 때문에 과거의 팬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 1989년에 이 약간 백인 느낌의 이런 어, 이제 인어공주를 기억하는 팬들이 있는데 이걸 실사화를 하면서 이제 흑인, 네, 블랙 아메리칸을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고, 혹은 이제 뭐 주인공인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못생겼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서, 인어공주도 좀 이렇게 시끄러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디즈니가, 인수한 이후에 나온 그 스타워즈 시리즈도, 그동안에 이제 그 전에 옛날 스타워즈들은 다 백인 주인공이고, 뭐, 어떤, 뭐 아시아인도 없고, 뭐, 흑인도 없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여성 제다이를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다양한 유색인종을 집어넣어서 좀 예전과 다른 스타워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팬들한테는 이제 반발을 얻었죠. 그래서 평점 사이트를 보면 10만 명의 이제 팬들이 별점을 남겼는데 이 점수가 42%로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 리뷰어들은 뭐 괜찮은 점수를 줬는데 일반 그 팬들은 아주 나쁜 점수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디즈니의 변화에 대해서 팬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게 시적으로도 어떤 작품의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밥 아이거가 복귀하고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이런 좀 정치적인 너무 쏠림이 심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를 작품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진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자마자 또 어떤 넬슨 패치라고 하는 유명한 헤지 펀드가 이제 그 의결권이라고 하네 그 이제 저 이렇게 표 대결을 이제 주총 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주총 표 대결이 아니죠. 이렇게 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대결을 하게 되는데 어, 이 사람만 있으면 이제 괜찮은데 그 예전에 이제 인수했던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교환을 해서 디즈니 주식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주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블에 디즈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악명 높은 이제 아이작 펄머터라고 하는데 악명 높은 갑질을 이제 배우들이나 제작진들한테 하니까 디즈니에서 2023년에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밥 아이거가 쫓아낸 거죠. 그랬던 이 사람이 이 넬슨 패치와 한편이 되고 역시 예전에 잘렸던 CFO랑 손을 잡고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대결을 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사회랑 기존 주주들이 밥 아이거를 지지하면서 이 헤지펀드가 이런 표대결에서 패배를 했죠. 하지만 이런 약간 경영권 다툼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올랐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여전히, 넷플릭스에게
주가가 밀려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디즈니가 넷플릭스에게 주가가 이제 저가는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밀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금 역전당했고 이때도 조금 했었고 넷플릭스 자체도 좀 부지부지하다 보니까 이제 더 같이 떨어졌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넷플릭스가 갑자기 아주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금은 넷플릭스에게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디즈니라는 회사의 그 돈 버는 능력과 그 다음에 여러 자산 그리고 IP를 생각하면 넷플릭스에 전혀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보다 밀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디즈니가 어렵냐? 바로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는 디즈니의 변화가 엄청난 그 파괴적인 변화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헤지펀드와 표대결을 하는데 그때 주주들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디즈니가 직접 정리를 해서 주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TV나 스트리밍을 소비하는 습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넷플릭스 같은 OTT죠. 뭐 티빙, 뭐 이런 OTT를 말하는데 2027년까지 스트리밍 소비가 거의 2배로 증가하고 기존에 이제 TV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 스트리밍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OTT를 본다는 거고 시청자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TV를 켜면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청할지를 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한다. 어떨 때는 내 스마트폰에서 보고, 어떨 때는 패드에서 보고, 어떨 때는 컴퓨터에서 보고, 어떨 때는 이제 집안의 대형 TV로 보고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얻는다는 거고 이에 따라 그 기존의 케이블 TV 여기 유로 TV라고 하는데 케이블 TV 산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네. 유로 TV 구독자 수는 2027년까지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다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완전히 간다고 해도 수익성이 예전에 케이블 TV만큼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한국에서도 이제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뭐 SBS, MBC, 그다음에 뭐 여러 TVN 같은 케이블 TV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OTT로 다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의 또 다른 중요한 유통 채널 중 하나였던 극장도 지금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극장에 이제 영화가 개봉하면은 그거를 바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 OTT 서비스에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서 보면 돈 비싸죠. 한 달 스트리밍 서비스 한 달치 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스트리밍으로 나왔을 때 보면 네, 돈도 더 안 내고 편하게 볼 수 있죠, 집에서.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땐 이제 영화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그 과거 수준으로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코비드를 계기로 영화관을 좀 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디즈니의 핵심적인 채널이었던 TV와 영화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한국산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아기상어, 핑크뻥의 아기상어 이게 유튜브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디즈니가 그동안 타겟으로 했던 시장입니다. 네, 디즈니가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디즈니의 다른 작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디즈니 테마파크까지 유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디즈니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어린이 채널들이 잘 되고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둔 IP가 이렇게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디즈니 시장이 유튜브나 다른 새로운 콘텐츠 제작자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디즈니 여러 스튜디오, 뭐 마블, 뭐 픽사, 뭐 이런 데서 창조적인 콘텐츠를 내놓으면 이거를 케이블 TV나 영화관을 통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대중, 네,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영화, 네, 그다음에 뭐 시청률 뭐 30%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압도적인 히트작을 내놓죠. 그러면은 이 광범위한 대중이 이거를 나중에 유료로 콘텐츠를 구매하죠. 뭐 영화관에서 보든지 아니면 뭐 DVD를 사든지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IP화를 해서 이거를 오프라인 경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광범위한 대중들은 이거를 이제 기꺼이 돈을 내고 보는 거죠. 뭐 테마파크, 디즈니 크루즈, 머천다이즈가 대표적인 어떤 오프라인 경험과 IP를 결합시켜서 콘텐츠를 이렇게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그 디즈니의 이게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게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에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는 이제 뭐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영화사들이 내놓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콘텐츠입니다. 그 1인이나 뭐 아니면 몇 명, 뭐 10명, 뭐 20명 이 정도로 구성된 그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실험적인 그리고 저비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만들던 이제 스튜디오들은 이거를 넷플릭스 같은 OTT에 올립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는 이제 VOD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순위가 이제 공개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보죠. 네. 어떤 뭐 K-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K-드라마만 보고, 미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드만 보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만 보고,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기존처럼 어떤 광범위한 대중은 없고 파편화된 대중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장르에 만 좋아하는 그런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유튜브가 이제 특히 심한데요. 유튜브에 뭐 임급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아주 그 실시간으로 이제 빠르게 조회가 수가 올라오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진짜 알려지지 않고 계속 이제 소비되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딴 사람들이 뭘 보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그동안 디즈니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던 슈퍼 IP의 탄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디즈니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디즈니가 유튜브를 할 수는 없고 결국 OTT, 디즈니는 이것을 Direct to Consumer, 그러니까 유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바로 작품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D2C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죠. 5월 7일에 여기 시간으로 5월 7일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예상 EPS 0.99달러, 예상 매출 221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2C 실적이 이제 중요한데 4분기 흑자 전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기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면 디즈니 주가에 좀 영향이 미칠 테고, 지금 이제 디즈니를 이제 거의 혼자서 캐리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경험, 테마파크 부분의 실적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지난 4분기에서는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면서 거의 디즈니를 먹여 살렸죠.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네, 그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2C의 흑자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그전에는 이제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컨텐츠 투자에 집중하다가 지금은 흑자 전환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거는 디즈니만의 문제가 아니고 넷플릭스도 이제 돈 버는 것 쪽으로 완전히 돌렸고, 다른 경쟁 OTT들도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4분기에 나왔던 지표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자가 1억 1130만 명, 그리고 디즈니에서 핫스타라고 해서 이제 인도에서만 하는 저가의 OTT가 있는데 이게 3,840만 명, 그리고 훌루라고 해서 이제 또 합작사처럼 만든 이제 OTT가 있는데, 거의 이거는 최근에 이제 디즈니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4,970만 명으로 약 2억 명 정도 됩니다. 네, 유료 구독자가요. 근데 똑같은 이제 OTT 넷플릭스를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 명이고, 미국 외에서 아주 이제 그 뭐냐 디즈니에 비해서 미국 외에서 넷플릭스 구독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미국만 아니고 미국이랑 캐나다를 합친 건데요. 이렇게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독자가 정말 적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넷플릭스가 아시아나 뭐 유럽 이런 데서는 거의 이제 1등 OTT로 확실히 자리에 잡혔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뭐 2등, 3등, 그리고 한다고 해도 뭐 쉽게 구독했다가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에서도 디즈니는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비용 절감이 성공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디즈니를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최근 한 달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밥 아이거가 취임하고 나서 그 의결권 대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직 OTT 부분에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디즈니 월드를 가보니까 정말 강력한 컨텐츠 힘을 가진 기업이고, 이 컨텐츠를 돈으로 바꾸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정치색을 좀 벗어나고 이제 컨텐츠 본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히트작이 좀 나오면 좀 주가도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디즈니 자체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미국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고 컨텐츠주들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디즈니 자체도 되게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워낙 이제 컨텐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그리고 디지털화도 잘 되어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반등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녹화 방송하느라 좀 중언부언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한테는 좀 재밌었는데, 항상 이 엔터테인먼트나 테크주 아닌 것들을 다루면 시청 횟수가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